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34회 음식과 진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철학과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네, 이번 주는 나폴스님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제주도로 2주간 휴가를 떠나셨는데요. 재충전하고 더 새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또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번 주 영화 공통주제 마지막으로서 젠제님께서 행복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번 주가 아쉽게도 젠제님의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젠제님께서는 창업이나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기도 하고 현재 지방에 내려가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오로지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로지는 젠제님을 앞으로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 멤버 4명이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멤버 1명을 더 영입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충분히 고민해본 후에 결정이 된다면 청취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풀스도 없고 젠젠도 없어서 3명이서 녹음을 진행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구원투수죠. 제이미님께서 오늘 녹음을 도와주시러 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에 관심이 많은 제이미입니다. 네, 제이미님 반갑고요. 그럼 오늘은 클래식하게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딱히 한 게 없어서 제가 저번 주에 인상 깊게 봤던 뉴스 기사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 우주 탐사선을 하나 발사했는데 그게 이제 화성을 탐사하는, 화성에 이제 존재하는 생명체를 탐사하는 퍼셔비어런스라는 호를 지난주에 발사를 했는데 오로지 32회 방송에서도 이제 제가 진행했듯이 저는 이제 외계 생명체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대하던 탐사선이 이제 지난주에 발사가 됐는데 그 예전에는 화성에 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물이 다 증발이 됐는데 화성에 예전에 물이 존재했었다 보니까 화성에도 예전에 충분히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됐을 거란 말이죠. 큐리오시티가 이전에 발사돼서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번 퍼셔비어런스는 다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는 고체 샴푸 바를 만들었어요.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또 제로 웨이스트랑 지구를 지키는 에코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샴푸에 화학 제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환경 많이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플라스틱 용기가 이제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품을 쓰시는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이 하는 이제 1일 원데이 클래스 샴푸바 만들기를 했었는데 근데 들어가는 재료도 이제 다 친환경적인 재료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기도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준 거를 만든 걸 좀 굳혀야 돼요. 그래서 한 다음 주부터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받아온 걸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막 머리가 빳빳해지지도 않고 불편한 것도 없어서 앞으로 좀 샴푸 대신에 샴푸바 해서 이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요즘에 옛날 영화들을 재개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을 4D로 보고 왔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미 3번을 봤는데 이게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거든요. 2시간 동안.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왔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고요. 똑같이 지냈는데 요즘에 고민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고민보다는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평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런 고민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댓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권토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콘텐트 엔딩에 코스모스 지필차 칼세이건을 기리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감명 깊게 봤던 게 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외계인은 안 나오지만 외계인 영화라는 것도 재밌고요. 얼마 전에 EBS 일요 시네마에서 방영도 했었는데 보시는 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휴가철인데 패널분들은 휴가 다들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취향들이 뚜렷해서 여행 가는 장소도 왠지 패널분들이랑 어울리는 곳으로 갈 듯 합니다만,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권토리님께서 저희에게 여쭤봐 주셨는데 혹시 다들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저 가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요? 뭐냐면은 원래 딱 그 휴가 시작되면은 양양에 바로 가서 한 2주 동안 거기서 서핑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에 숙소랑 서핑 가르쳐주는 거랑 이제 같이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해변가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머무르면서 서핑하고 책 읽고 그렇게 쉬고 싶다 생각했는데 요즘 또 장마도 있고 코로나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갈 수 있을지 없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네. 비가 오니까 파도가 세게 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서핑하기 더 좋은 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무서워요. 그러다 영영 못 돌아오면 어떡하죠? 되게 좋을 것 같긴 저는 한데. 놀랐던 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해수욕도 아무도 안 하고 서핑도 아무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네, 오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때가 더 핫하군요. 근데 저 초보자라.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리, 진화, 그리고 자연 선택설. 앞으로는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에피소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3가지 키워드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공통 주제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선정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음식과 진화입니다. 음식과 진화는 얼핏 보면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인류의 식습관으로 인해 인류가 진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2파트로 나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음식이 인류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음식과 진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패널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윤리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나 말 같은 거를 조심하거나 안 하는데 과연 동물도 그렇게 할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물과 우리는 윤리의식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엄청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아, 쟤는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소에도 윤리의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리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이만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이런 주제에 대한 글을 되게 많이 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많은 글에서 도덕의식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이만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동물들이 더 윤리적일 때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이 자녀들만 돌보거나 자기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애들한테만 반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물농장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농장 보고 항상 힐링하고 동물에 관련된 거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보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자기랑 특별히 유전적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모성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도 돌보더라고요. 약체라든지 다친 거라든지 특히 이제 고래였던 것 같은데 고래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약간 장애가 있는 돌고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냥을 하거나 먹이를 찾기 어려운 애였는데 걔네들을 이제 고래 무리가 돌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 더 인간보다 윤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약간 종차별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꿈꾸는 존재? 그러니까 항상 더 발전하길 원하고 더 큰 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만족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동물들은 자신이 뭐 그런 안전이라든지 뭐 잘 곳, 먹을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번식의 욕구 이런 게 충족이 되면은 그 이상 안 하거든요. 자거나 누워 있거나 뭐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데 인간은 항상 그 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집 같은 것도 더 큰 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본다든지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꿈을 꾸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이만님하고 제이미님께서 윤리의식하고 도덕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윤리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면은 인간이 원래 선한 존재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천하는 거면은 사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윤리의식보다는 강력한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런 윤리의식이 없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자신에게도 이제 피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칙 같은 걸, 법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지키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법 같은 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는 추후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리적인 의식 같은 게 없었는데 그런 이제 교육 같은 걸 통해서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도덕은 인간이 사회적성 있는 존재이기에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물들도 그래요.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과 사회를 이루지 않고 사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호랑이랑 사자만 딱 구분을 해도 호랑이는 규칙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냥하고 자기 새끼 지키고 그것만 있거든요. 생존에 대한 것만. 근데 이제 같이 무리 사냥을 하는 사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규칙이 있는 거죠. 우두머리를 따른다. 또는 해서는 안 될 행동. 이건 우두머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냥할 때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마지막에 서고 누가 새끼를 돌보고 이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생존에도 이렇게 중요하게 관련이 되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는 무리를 이루고 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이해받는 게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지 법이라는 게 그냥 이 사회를 이룩하고 이게 내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내가 생존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거기도 하지만 인간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관계를 맺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동물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 속에서 규율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은 동물에게도 윤리의식이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본능적인 차원에서.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난나님이 돌고래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돌고래 집단에서 한 명의 어떤 이탈자가 생기면 그걸 이제 돌봐주는 습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다른 종이 돌봐요. 아 다른 종이요? 네, 고래가 돌고래를 돌봤어요. 다른 종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돌고래가 자기 종족을 따르지 않고 그 종족 안에서 살았어요. 저는 같은 종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이탈자를 돕는 게 전체 무리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일단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탈자의 이제 입장이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인간뿐이라고 보고요.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없이 걔네를 돕는 게 이제 전체 무리에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냥 돕는다. 그러니까 짐승이랑 인간의 차이는 그런 어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윤리의식을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물에게도 윤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 지점이 이종을 돌았을 때예요. 저도 지금 그쵸? 듣고는 이종을 돕고 그런 게 꽤 동물 세상에서 관측이 자주 된대요. 정말 다른 종목, 곰하고 여우가 서로를 돌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동물들에게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는 게 있다면은 이들에게도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눠보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하는 생물은 아마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요리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인간이 요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과연 인간은 지금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의 DNA는 인간의 DNA하고 98.7%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겨우 1.23%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침팬지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아마도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음식과 진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첫 조상은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듯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면은 유인원처럼 뇌가 작고
앞면이 돌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부정한 허리에 툭 튀어나와 있는 배를 보면은 아마도 원숭이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리 직립보행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겉모습을 보면은 유인원과 매우 비슷해 보여요. 과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배가 불룩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튀어나온 배로 인해서 완벽한 직립보행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왜 커다란 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즐겨 먹었던 음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초식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잡식이었다고 해도 살아있는 생물은 유충과 곤충밖에 먹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를 살펴보면은 어금니의 단단한 부분이 크면서 대체적으로 치아가 평평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진화 단계인 호모 에렉투스의 치아와 비교하면 그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치아는 더 작아졌고 어금니는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제로 바이트 마스터라는 인간의 씹는 동작을 실험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로 채소나 딱딱한 견과류는 잘 씹혔습니다. 하지만 생고기는 전혀 씹히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는 거친 채소를 갈거나 딱딱한 음식을 으깨는데 적합한 치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고기는 전혀 먹을 수가 없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이제 에렉투스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고기를 만약에 먹었다면은 생고기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고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로 전혀 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동물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초식동물이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떤 이유로 육식을 시작했을까요? 패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공격적이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다른 생물을 사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그 고기를 둘러싼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건데, 다른 어떤 식물들과는 달리 좀 더 어떤 공격적이고 같이 사냥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왜 생겼을까요? 그 공격성이라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발생했을까요? 먹이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마 중간에 한번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좀 먹는 걸 찾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우연히 먹어봤는데 맛이 좋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제이미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초식동물이랑 그리고 육식동물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실 그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육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육식동물이라고 해서 총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제 진화를 다르게 한 거죠. 더 이제 먹을 수 있는 편한 쪽으로 진화를 다시 한 건데 이게 같은 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고기가 채소에 비해서 훨씬 더 열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만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고기가 저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식량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육식을 하게 된 이유가 사냥에 좀 더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먹이 사슬에서 상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좀 더 보다 안정적이게 이제 육류 공급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초식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거를 깨닫고 육식을 했지 않을까라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로는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까 난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이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동아프리카에 서식했는데요. 당시 지중해 요르단 강을 거쳐 아프리카 동부까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동서부를 가르는 벽이 만들어졌고 이 벽에 가로막힌 아프리카 동쪽 대륙은 비가 줄어들어 숲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후 환경도 매우 건조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숲이라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숲에서 먹을 수 있는 초식의 그런 채소들이, 야채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육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초원으로 나와서 동물들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류의 식단이 바뀌면서 치아를 포함해 여러 생김새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먹게 되면서 더 이상 거친 채소를 갈거나 딱딱한 음식을 으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치아가 작고 날카로워졌고 턱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체격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익힘 요리로 인류의 식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식단이 바뀌면서 인류는 엄청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패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류가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꼭 음식과 관련된 이유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기 때문에 인류는 진화했을 것이다 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아니긴 한데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개미가 있고 타나토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중에 이제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가장 잘 쓴 소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렇게 고등 생물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미싱 링크라고 해서 인간이 원숭이 유인원에서 진화를 했다면은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가 없어서 이거 연구하는 게 되게 그 인류 진화학적인 학문적인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라는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류는 외계에서 온 세균들, 병균들이 지구에 이제 유성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화를 이룬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다에서 왔다.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봤었는데 맞다.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인류는 유인원과 다른 생물들의 교접으로 인해서 탄생한 잡종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그 소설의 결말이 있기도 한데 지금 인간이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아직 최종 진화로는 가지 않았고 유인원에서 인간이 중간 단계고 이제 완벽한 더 이제 고등한 생물로 갔을 때의 진정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은 진화가 덜 됐다. 우리가 그 중간 단계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 단계 화석이 옛날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 자체가 그냥 진화 이론이다. 이건 밝혀진 게 아니라 이론이다라는 설이 많았고 그때는 창조론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됐었는데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일 거예요. 근데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이 되면서 이제 다인의 진화론이 힘을 얻게 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교과서적으로 생각했는데 불의 사용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을 사용하면서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몸에 유해할 수 있는 고기들을 익혀서 먹음으로써 안전해질 수 있게 됐고 또 불을 피워놓고 잠에 듦으로써 혹시나 자고 있는 동안 올지도 모르는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난나님 의견 들으니까 유인원하고 다른 종이 교접해서 인류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 책 전 엄청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요. 심지어 약간 사랑이라는 것이 진화의 이유다라는 것도 있고 엄청 흥미로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절멸의 인류사라고 그런 책이 있는데 되게 라노벨 제목 같은 그게 최신 책인데 이름인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인간의 유약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에서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때마침 인간의 그런 두뇌나 아니면은 직립보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 같은 게 사회생활에 굉장히 유리하게 마침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봤었습니다. 맞아요. 그 이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날카로운 이빨이나 뭐 손톱이나 그리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피부도 없는 굉장히 유인원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그 야생에서 하위 동물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하다가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도 도구를 써서 그렇지 그냥 성인 남자 한 명을 그냥 자연에 한 명 풀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신체적인 특성 같은 게 아마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이마님께서 사회생활에 관한 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근거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눈동자를 보면은 이제 검은 자와 흰 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흰자가 있는 그 눈동자에 흰자가 있는 동물이 거의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이제 강아지인데 왜 인간이 흰자를 갖게 되었냐라는 거를 보면은 그 사회생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야생의 동물들을 보면은 그 홍채가 되게 크고 검은 자밖에 없거든요, 거의. 왜냐면 그게 생존에 되게 유리한 거예요. 넓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제 생존에 크게 이제 위협받지 않잖아요.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검은 자가 내 눈동자가 누구를 향해 볼 수 있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를 내 흰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사회성을 통해서 이 흰자랑 검은 자의 그 크기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강아지들도 보면은 강아지의 조상이 늑대거든요. 늑대는 눈을 보면 검은 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은 보면 흰자가 있거든요. 그 이유 또한 강아지들이 인간과 같이 살면서 생존에 이제 위협을 받을 리가 없으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되고 반대로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이 되게 많이 분비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검은 자가 작아지고 흰자가 커졌다고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생각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인간의 아기가 클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그 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유아기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인간이 굉장히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식단의 변화가 어떻게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방금 제이미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의 사용과도 연관이 있어요. 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익혀 먹을 수 있었잖아요. 익힌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감자 세포벽에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셀룰로오즈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즉 익히지 않은 감자는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감자를 익히기 시작하면 단단한 세포벽이 부서져 부드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이 전분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돼요.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익혀 먹게 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익힌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기관의 크기도 엄청 작아졌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물성 음식 등 저열량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큰 소화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커다란 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식단이 변하면서 요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소화기관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이 작아지면서 허리가 잘록해지게 되었습니다. 장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인류는 완벽한 직립보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완벽한 직립보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리한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의 뇌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생채소를 먹을 때는 여러 번 씹어야 하지만 익힌 채소를 먹을 때는 비교적 덜 씹어도 괜찮습니다. 먹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진다는 건 음식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소화기관이 줄어들면서 많은 잉여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들은 뇌가 발달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크기는 약 500cc이지만 현재 인류의 뇌 크기는 약 1400cc입니다. 식습관이 바뀌게 되면서 인류의 뇌도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음식과 진화가 관련이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식습관이 바뀌면서 우리 인류는 직립보행도 할 수 있었고 뇌도 커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초식동물이 이제 식사를 할 때 걔네들은 풀이 영양분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말 섭취를 해야 돼요. 특히 코끼리나 아니면 소같이 덩치가 큰 애들은 정말 하루 종일 먹기만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뭔가 다른 일을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인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습관이 변하는 과정에서 육식을 함에 따라서 좀 여유로운 시간이 생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 않나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봅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노이만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영양분의 소화 효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장의 구조라든지 초식동물들은 장도 되게 여러 개잖아요. 일단 생김새도 좀 많이 달랐을 것 같고 치아 구조도 다르고
그 육식이 진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그 가설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이제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시키게 해서 인간의 뇌가 발달되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큰 진화의 한 요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가지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확신이 별로 안 섰거든요. 정말 식습관이 바뀌면서 뇌가 발달했다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게 인과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추측으로는 음식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뇌도 커지게 되었다는 거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음식으로만 따지면 사자도 육식을 하는데 왜 걔는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면은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채집만 할 때는 사실 이 식물이 어디에 있냐라는 찾는 약간 정찰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는 동물, 그것도 생의 의지가 있는 동물을 사냥을 하려면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걸로 약간 지능도 발달했을 것 같고 이 고기 말고도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인간은 확실히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농사를 하려면 사회를 이뤄야 되고 농사 기술을 키워야 되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고 곡식이 가져다 주는 그 탄수화물로 인해서 또 이제 인간이 빠르게 당류를 이제 섭취할 수 있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만으로는 좀 어렵지만 고기랑 농사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저는 약간 인간 사회를 형성하게 된 큰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식단의 변화가. 그 방금 고기 얘기하시면서 노이만님께서 사자도 육식을 하는데 분명히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익혀 먹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요리를 해서 불에 익혀서 먹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던 거예요. 육식 같은 경우에도 그 생고기로 먹으면은 먹는데도 굉장히 씹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먹고 나서 소화시키는데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익혀 먹으면은 씹는데도 이제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가게 되고 비교적 그리고 소화하는데도 금방 더 흡수율이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식을 요리해서 먹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마크 설명 듣고 떠오르는 게 인간의 미각도 한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한테 익힌 고기와 안 익힌 고기를 이렇게 섞어놓고 주고 이제 뭘 더 많이 먹느냐를 봤는데 걔네들은 안 익힌 고기를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 화재로 인해서 이제 어떤 고기가 생겼을 때 그걸 먹을지 아니면 어떤 생고기를 먹을지 그런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익힌 고기를 더 선호하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 생고기보다 익힌 고기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미각이 좀 달랐나? 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저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정말 미각일까요? 아니면은 단순히 고양이가 안 익힌 고기의 식감을 선호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뭐 살찌거나 안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반대로 건강하다는 음식은 우리가 되게 맛없어 하잖아요. 그게 반대였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는데 생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게 다 생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몸에 안 좋지만 살찌는 음식들이 고열량 식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힌 고기나 혹은 막 단 것들 이런 게 열량이 되게 높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 인류들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열량 식품들을 많이 먹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맛있게끔 인간의 미각이 변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존과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이. 네, 어쨌든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식습관이 바뀌면서 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식습관이 바뀌게 되면서 안 좋은 점들도 생겨나게 돼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총 기간 중에 음식이 풍족하고 음식을 맛으로 먹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식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거지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CRTC3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는 에너지를 저장하게 하는 저축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과거 식량이 귀한 시절에 섭취한 영양분을 가급적 체내에 잘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해온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풍부해진 지금도
해당 유전자의 기능은 퇴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체내에 많은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그걸 최대한 많이 몸에 저장하게끔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는 대략 1만 년 전입니다. 풍요롭게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식단이 너무 빨리 진화해서 유전자가 그 환경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이 음식에 적응하려면 수만 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유전적으로 보면 구석기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현재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가공식품 같은 우리 인류의 유전자가 겪어보지 못했던 식품들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그걸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당뇨나 비만 같은 병입니다. 즉, 식습관이 바뀌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새로운 병들도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몇몇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구석기 시대의 식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채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전에 식단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쌀이나 밀 같은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이나 채소만 먹는 것이죠. 그것도 양념을 안 한 상태, 그 본래의 상태 그대로예요. 실제로 이런 식단으로 인해 당뇨가 치료된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다시 구석기 시대 식단으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근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과잉 섭취해서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 섭취를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본 걸로는 이제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포도당이 우리 뇌의 연료 같은 건데 이게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게 된다면은 다른 곳에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체내에 많은 지방이 쌓일 필요도 없고 먹는 대로 그대로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당뇨처럼 당뇨와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료법으로 그 방법이 유효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쌀 혹은 밀을 먹으면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백질과 채소만 먹으면 보다 더 건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쌀을 먹으면서 살 것 같은데 빅스 라비 씨가 전에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답이네요.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근데 다이어트 식단 아니에요? 딱 단백질과 채소 하니까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확 줄여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영양 과잉인 현대인한테는 추천할 만한 식단이지만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식단으로만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건강할까는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가 이제 질문을 한 거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데 그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저탄고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그쵸. 그리고 뭐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어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할 거냐에 따라 식습관이 정해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을 때 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걸 제가 가져갔는데 그 자주 잊어버리고 피곤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신경질적이게 되고 그리고 두통이 생긴대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탄수화물의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 미국 하워드 대학교 공공건강센터에서 성인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과 그리고 사망률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 비율이 전체 식단의 40% 미만 적게 먹는 거죠. 그리고 70% 이상 많이 먹는 거죠. 이 사람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탄수화물 비율이 전체 식단의 한 50에서 55% 이제 적당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탄수화물을 적정 비율 섭취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높게 섭취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률이 높아졌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이유가 없는 것도 맞지만 진짜 멀리하면 오래 살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3대 영양소의 적절한 이제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과잉이 됐을 때는 뭐 어떤 당면이나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아예 안 먹는다고 해서 저는 나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뭐든지 적당한 게 네. 그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난 이 식단 원래 너무 많잖아요. 식단 건강한 식단법에 대해서는 뭐 간헐적으로 단식해야 된다, 소식해야 된다, 뭐 뭘 많이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뭐든지 약간 과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인가 거기 나왔었는데 어르신 2명이서 한 어르신은 담배를 피워야지 장수한다라는 어르신이 있었고 다른 어르신은 술을 먹어야지 장수한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어르신은 술을 먹는데 담배를 절대 안 피고 한 어르신은 담배를 피는데 술은 절대 안 먹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술 먹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담배만 피워서 살았어. 그 반대의 어르신은 내 주변에 있는 담배 피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술만 먹어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담배나 술 특정한 게 해롭다 혹은 특정한 게 장수에 도움을 준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그 담배만 피고 장수한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보니까 그 니코틴이나 아니면 담배의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술을 먹고 장수한 할아버지의 몸을 보니까 그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몸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이게 뭐는 뭐다라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송해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매일 소주 2병을 드시고 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수하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마크가 말한 것처럼 유전적 차이가 크다라고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